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기업인협회 황국장 이정입니다. 시흥시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대 중국 제조기업 직접 들어서 제3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산업의 도시이며, 시흥시 기업인협회는 메디인 시흥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 생산 제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 매출 확대를 위한 국내 판로 개척 등 여러 성장 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시흥 경제단체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제조업 혁신을 말하다 머신 비전 IoT 컨퍼런스 2020은 지난 4월 1차에 이은 제2차 웹 컨퍼런스입니다. 스마트 공장, 산업 Io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기술을 중심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한 주제로 강연 핵심 주제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오늘 강연에 앞서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과 강연자님들을 소개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기업인협회 원영길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기업인협회 회장 원영길입니다. 시흥시 기업인협회에서는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웹 컨퍼런스를 지난 1차에 이어 2차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업인 곁에서 든든한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시흥산업진흥원 김대정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김대정입니다. 우리 시흥시는 전국 최대 중소제조 기업의 직접적입니다. 저희 산업진흥원은 지역 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내에 소재한 12,000개 소모에 대해서 온라인 팔로우 개척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스마트 제품 등 다양한 고도화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배경에서 디지털 경제 전환에 위해서도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다각화된 기업 지원 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시행 기업 처리에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발전하는 이런 기회가 나왔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취약성에 노출된 제조업에 대해서 크게 발전하고 개선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습니다. 이번 온라인 컨퍼런스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생존 전략의 탐색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혁신 제조 플랫폼 도입과 유연한 스마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뉴노멀 시대에 맞는 산업적인 기술적인 좋은 강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바이 제조 데이터에 대해 강연해 주실 한국산업진흥원협회 최동혁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산업진흥원협회 최윤혁 박사입니다. 코로나19 어떤 경영 불확실성,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어떤 시흥시도 어떤 제조의 메카로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어떤 제조 데이터 확보뿐만 아니라 어떤 디지털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제 강의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 바이 제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시흥시의 국가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스마트화,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촉매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조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IoT 기술론을 강연해 주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지성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지성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그 제조 현장에서 쉽게 IoT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론들을 바탕으로 부담 없이 시도해 보시고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강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연이 기업에게 소중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조 데이터에 강연을 맡게 된 한국산업진흥원협회 최윤혁 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흥시 기업인 협회에
제조 시흥시 대표님들과 함께 이런 교류와 소통의 자료를 마련해 주신 동강사고 이명열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강연할 주제는 제조업이 신뢰도나 스마트 팩토리 바이 제조 데이터에 대해서 30분에서 40분 정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협회를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요. 제조 혁신 3.0 전략이 14년 6월에 발족이 되면서 15년 3월에 어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이 국정 과제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 제조, 관련된 그런 공급 기업들로 연합된 저희 협회, 한국 스마트 제조 산업협회가 15년 7월에 이제 발족이 됐고요. 그 뒤로 이제 17년 3월에 어떤 중소기업 제조혁신 비전 2025 전략, 18년 3월 스마트 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그다음에 18년 12월 중소기업 제조혁신 전략, 그다음에 19년 6월, 그다음에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등 여러 가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전략에 1등 공신한 그런 저희 협회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년 7월에는 한국산업진흥화협회로 이제 협회명이 변경이 되면서요. 어떤 빅데이터, AI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제품 밸류체인에 적용을 해서 제품의 고부가 자료, 어떤 그런 제품의 밸류체인의 고도화, 그다음에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빅데이터 AI 기술을 공통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협회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장사는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멘스, 다소, PTC 등 대중소, 중견 기업들로 회원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20년 고용노동부 스마트 제조산업 전문기관으로 선정이 됐고요. 관련된 재직자, 채용 예정자 과정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수직 수평 통합 기술을 직종별로 직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체계를 수립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스마트 제조, 구축 운영 전문가 자격 검정 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 대상으로 자격 과정 강사 활동이라든지 어떤 협회, 정부 사업, 전문위원 위촉 및 평가 자문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마트화, 그다음에 제품의 서비스화, 그다음에 친환경화,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이 4대 메가 트렌드가 어떤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게 됩니다. 초연결과 지능화 확산이 되고요. 기존의 제품 중심에서 서비스가 더 중심이 되는 서비타이제이션이 확산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린 뉴딜이라고 하고 있는 제로 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화가 더욱더 그린 뉴딜을 통해서 가속화가 되고요. 마지막 흔히 얘기하는 가판 기업들,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다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어떤 제품 서비스에 플랫폼이 탑재되는 그런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ICT가 융복합함으로써 어떤 기존의 경공업과 중공업 중심에서 전 산업을 불문해서 ICT가 융합하는 그런 산업 경쟁력을 찬출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을 발발하게 된 가장 큰 기술은 AI CBM이라고 하는 IoT,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들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접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디지털화 단계가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예를 들으시면 자동차 산업도 변하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보다 세련되게 어떤 높은 배기량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지금은 자율주행, 어떤 생체인식 기술,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인포메이션 플러스 엔터테인먼트까지 어떤 제조산업의 혁신 요소로 IT 기술과 어떤 산업이 융복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커넥티드 매니팩처링을 살펴보면요. 과거 모습을 아시겠지만 전 공정이 어떤 수작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 모습은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진전이 되면서 어떤 디지털한 기술을 적용하는 어떤 깔끔하고 어떤 휴먼 팩토리 같은 그런 스마트 팩토리의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산업 디지털 전환이 발발하면서 어떤 제조업도 디지털 전환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선두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더욱더 보급 확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한 부분은 커스터마이즈된 바이크입니다. 이게 고객 맞춤형으로 대량으로 어떻게 고객 맞춤형으로 생산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PQCD,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리드타임을 감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인다든지 이런 PQCD 향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또 공정의 효율화를 진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객 맞춤형 생산 체제는 스마트 팩토리를 더 진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전환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 흔히 디지털라이제이션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엄연히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밑에 보시면 같은 어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때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 혁신적인 차원을 이루는 걸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러한 비즈니스 혁신뿐만 아니라 고객, 흔히 얘기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인 고객, 지역사회, 정부, 그 다음에 협력사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사회적 수용성까지 얘기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혁신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한 건 현장 지식입니다. 지금 대표님들께서 있는 그 공정에 있는 도메인 날리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뿌리 산업이라든지 기계 제조업이라든지 유통 물류에 대한 현장 지식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 디지털 띵킹적인 측면에서 어떤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냐, 이 현장 지식에 필요한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적절히 믹스돼야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IoT를 유선통신에서 무선통신으로 바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존 레거시 시스템을 어떤 신설비로 바꾼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장 지식을 명확히 알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며 어떤 신기술을 접목해야 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이 삼박자가 맞아야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실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룬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선진 기업들, 어떤 가팜이라 부르는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우버 같은 기업들은 포춘 500대의 기업들이 20년 만에 달성된 그런 기업들을 단 8년부터 3년 만에 이 성장의 속도가 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어떤 위에 있는 디지털 엔터프라이즈와 트래디셔널 엔터프라이즈를 보시면 그만큼 예전에 어떤 그런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를 활용한 어떤 그런 기업들이 더 디지털, 특히 얘기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디지털 기업 가치를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 평균 수명도 분명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팩토리는 정말 필수 불가분하고 필수 불가결한 한 요소입니다. 어떤 제조업이 상정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스마트 팩토리는 분명히 공장 자동화와 엄연히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ICT 기술로 어떤 제품의 밸류체인, 기획과 설계, 생산, 유통, 판매, 고객 서비스,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수평적 통합을 하고 어떤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으로 크게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IoT, 그 다음에 사이버 물리 시스템 같이 제조 전 단계에서 자동화가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가치 사슬 전반에 어떤 하나의 공장처럼 실시간 연결되는 생산 체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획, 설계, 제조, 공정, 생산, 유통, 판매까지 어떤 제품의 밸류체인을 어떤 수평적 통합하는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PLC 위주의 어떤 생산 시스템 기반의 수직적 통합과 제품 가치 사슬의 최적화를 위한 수평적 통합을 위한 고객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념 이해는 뭐 저보다 더 많이 이제 대표님께서 아시겠지만 생산 제조 공장도 다르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제조, 어떤 디지털 제조냐, 뭐 지능형 제조냐,
자율형 제조냐 이런 개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스마트 팩토리는 정말 제조업의 어떤 생존과 직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조업의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라 하는 정부 어떤 국정 과제가 출범이 되면서 어떤 스마트 팩토리 보급 확산 사업이 어떤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어떤 생산 능력 향상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어떤 도입 배경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비용, 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그런들이 제조 환경을 구현한다는 데에서 이제 제조 어떤 도입 배경이 있었다고요. 어떤 정부 정책 방향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어떤 관계부처 합동으로 항상 스마트 제조 전략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나열한 대로 14년부터 20년 7월까지 AI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 혁신 고도화 전략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전략들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스마트 제조는 어떤 시흥시뿐만 아니라 한국형 어떤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국가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하는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 팩토리 현황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LG CNS라든지 뭐 SK CN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멘스의 어떤 스마트화 수준을 따라왔습니다. 대기업은 좀 알아서 어느 정도 디지털 전환을 실행하고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은 아직까지는 어떤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뭐 ICT 미적용과 기초적용 단계에서 한 8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견기업은 중간 1에서 중간 2의 어떤 기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지만 어떤 설비 예지 보존에 대한 그런 고도화라든지 어떤 CPS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이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머신 러닝을 통해서 어떤 제조 빅데이터를 고도화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한데요. 그만큼 어떤 선도 모델 개발뿐만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어떤 노동력 증강이라든지 어떤 3D 환경을 개선하는 어떤 휴먼 팩토리, 인간 중심의 스마트 공장도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휴먼 팩터 진흥화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개념을 통해서 어떤 정부 R&D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부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공장이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운영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지금 5대5로 어떤 정부 지원 자금이 이런 대응되는 그런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대중소 기업들이 어떤 공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그런 마중물 역할을 좀 현재 실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조 솔루션, 그다음에 장비 디바이스, 어떤 데이터, 플랫폼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3분류 체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9년 3월에 이제 스마트 제조 R&D 비전이 발표됩니다. 그때 이제 7대 기술, 플랫폼부터 비즈니스 공장 운영 시스템, 제어 시스템, 그다음에 IoT, 통신, 생산 현장 등 어떤 7단계, 그다음에 26개 기술로 수직적 통합 기술 분류 체계를 선정을 했습니다. 뭐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라우드부터 어떤 AR, VR, IoT, CPS, 빅데이터 보안, 그다음에 APS, 뭐 SCM 이렇게 26대의 기술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는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팩토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디지털 전환과 어떤 스마트 팩토리라고 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어떤 중소 중견 기업들의 어떤 사후 지원 관리라든지 지금까지 어떤 2만 개의 스마트 팩토리가 추진이 됐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스마트 팩토리 현재 지금 보급 사업은 MES와 ERP 위주로 약 80%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애석하다는 부분은 이 IT 어떤 제조 솔루션을 구축 운영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지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 OT와 어떤 IT 기술이 융합이 돼야지만 어떤 그 MES가 활성화되고 어떤 최적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IT 제조 솔루션만 도입을 했을 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MES 위주로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년에 제조 혁신 3.0 전략이 출범되면서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약 2만 개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보급이 됐는데요. 중소기업의 한 95%, 그다음에
기초 수준이 76%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중간 1도 21.5%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간 1도 어떻게 PLC 중심의 어떤 공장화 자동화의 어떤 실시간 제어, 데이터를 실시간 제어하고 이제 통제하는 수준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설비 예지 보존을 위한 중간 2 수준으로는 2.1%라고 하는 그런 보급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는 어떠냐? 보급 사업 측면에서는 공급 기업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적 측면보다는 양적 지원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설비 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여러 기업에 빨리 보급해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다 보니까 수요 기업 측면에서는 하드웨어 구축 지원이 배제되고 단가가 저렴한 어떤 소프트웨어 공급 확대가 되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MES와 ERP를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뒷단에 있는 그 생산 현장에 있는 그런 레거시 시스템하고의 어떤 상호 운영성이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전사적 시스템에 대한 그런 운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공급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정보가 제한적이고 어떤 파산이라든지 도산으로 인해서 어떤 사후 관리, 유지 보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급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어떤 공급 기업의 어떤 체계적 육선 전략이 미비했습니다. 이런 양적 증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떤 좀 난립 아닌 난립이 됐었고요. 어떤 싼 가격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어떤 경쟁이 되다 보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어떤 연계, 공급망이 필요했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공급기업의 얼라이언스 구축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수요 기업을 살펴보면 어떤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참조 모델, 표준의 보급도 시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MES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솔루션이 최적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표준에 이해하지 않고 어떤 OPC-UA라든지 오토메이션 ML이라든지 이런 국제 표준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참조 모델, 표준의 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력 양성적인 측면에서 스마트 공장 운영 인력에 대한 수요 확대가 필요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깔았습니다. MES와 ERP를 깔았지만 공급 기업이 그 기업의 평생의 사후 관리를 지원하진 않잖아요. 그 수요 기업이 있는 어떤 ICT 인력이라든지 어떤 전산 인력들이 어떤 직무 전환이 돼서 어떤 지식 근로자로 전환이 돼서 이런 MES라든지 ERP가 보급이 됐을 때 사후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직무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운영 인력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내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위한 전문 인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CEO분들도 MES가 구축이 됐으면 이제 우리 끝난 거야.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생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기반 구축이라든지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의 어떤 상호 운영성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전문 인력의 그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부족하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조 보안적인 측면입니다. 이 보안을 등한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스마트 공장과 어떤 매출액과 어떤 정보보호 현황이 정비례하는 그런 부분들이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어떤 정보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무선통신 환경으로 어떤 IoT가 확산이 되면서 어떤 인트라넷이 좀 뚫리는 그런 형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기밀이라든지 어떤 정보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에 대한 그런 보안도 이제 시급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국내 보안 솔루션을 어떤 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별 변화가 가속화가 잘 대응되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B2B 환경에서 B2C로 지금 고객 맞춤형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협력 업체의 정보 공유라든지 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가 어떤 니즈 제품의 그런 제품의 개발이 반영돼야 되는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개발도 어떤 CNC 밀링 센터와 같이 초정밀 제품, 그다음에 제품 구성, 부품 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데이터로 관리돼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매 조달뿐만 아니라 생산
생산 관리, 그다음에 생산과 제조 공정, 어떤 생산과 원부 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어떤 설비 관리, 안전과 보건 관리, 환경,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서비스가 확대되다 보니까 서비타이제이션이 확산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제조 현장에 어떤 기능별 그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떤 데이터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런 제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어떤 휴먼 에러가 없는 어떤 정말 기계에서 설비에서 그대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제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화 시켜서 어떤 중간일 수준의 이제 어떤 설비 예지 보존을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별 변화 가속화에 대응을 하고 있냐 하는 부분들도 대표님들께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어떤 주먹구구식 경영이 아니라 어떤 디지털 데이터 기반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주간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그런 담당자한테 어떤 데이터로 객관화되고 어떤 실질적인 데이터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 시스템, 어떤 경영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게 현실인데요. 이만큼 이런 기능별 변화의 가속화에 분명히 대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마트 팩토리, 공장 디지털화가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수작업 공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작년 20년 7월에 AI,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도 그런 부분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어떤 머신러닝 기반의 데이터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중간 2, 고도화 단계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경영에 접목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래서 공장과 스마트 기술을 정보 시스템과 스마트 기술을 도입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 방식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 MES와 ERP를 도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 방식도 어떤 도메인 날리지 그런 취득 과정도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공정 관리와 어떤 인사, 그다음에 관련된 데이터 활용 방식도 분명히 개편이 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마트 팩토리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 안에 있는 인력들이 이 스마트 팩토리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조직 문화도 변경이 돼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경영자 관심과 근로자 참여가 면밀하게 실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과 리더십도 이 스마트 팩토리에 맞는 그런 조직 문화로 변경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역량도 어떤 기존의 어떤 엑셀 업로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 운영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숙련된 근로자로 바뀔 수 있는 직원 역량도 어떤 고숙련 역량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화 수준을 결정하는 기술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수준이 동일하게 향상되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이 운영이 되고 그거를 사후 관리, 유지함으로써 스마트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직원 역량과 전략적 리더십,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방식이 바뀌어야지만 공장의 스마트화, 스마트 팩토리가 진전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기반으로 분명히 의사결정을 이제 하셔야 되는 시대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그런 엑셀을 다운로드해서 직원이 어떤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를 어떤 블랭크를 입력을 해서 다시 이제 기계에 올리는 그런 업로드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존의 어떤 레거시 시스템과 신사업 설비가 상호 운영성이 확보가 되고 기계 자체적으로 이런 IoT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 저장, 나아가서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비즈니스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인식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조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데이터 왜 중요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ES, ERP 등 어떤 IT 제품 솔루션의 단순 도입으로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어떤 OT 영역의 레거시 시스템과의 상호 운영성의 연계가 분명히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데이터. 지금 갖고 계시는 그런 제조 데이터들이 어떤 빅데이터화 될 수 있는 휴먼 에러가 없는 테라급 이상의 어떤 정제화된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할 수 있는
빅데이터에서 수집과 저장, 분석, 활용 등 어떤 현장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의 수집, 정제,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크게 말씀을 드리면 수집 데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이제 공장 운영 데이터를 보시면요. 어떤 MES, ERP, 어떤 SCM, 또 CRM 등 어떤 제조 운영 땅에서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납기라든지 뭐 분량률이라든지 뭐 생산량, 재고량, 그다음에 생산 스케줄 등 거기서 수집되는 데이터가 한 꼭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OT단에서 이루어지는 설비 운영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어떤 공장 내 생산 설비의 어떤 무선 통신 환경의 IoT 장치를 활용해서 뿐만 아니라 센서, 그다음에 PLC, 그다음에 신규 ICT 그 장치를 연결해서요. 뭐 온도, 진동이라든지 전류 전압, 습도, 그다음에 진동, 그다음에 뭐 그런 많은 고장 이력들, 생산 레시피에 관련된 그런 데이터 수집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환경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뭐 전기, 전류, 기타 에너지 사용량 뿐만 아니라 ESS를 통해서 FEMS에서 시행되는 그런 데이터들, 그 다음에 작업자 데이터, 뭐 동선이라든지 작업 방식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장 내 미세먼지, 그 다음에 가스 유출 등 어떤 안전 요소와 관련된 휴먼 팩토리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요, 여러 가지 그런 제조 데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내용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불량 원인 분석이라든지 어떤 통계적 공정 분석, 그다음에 품질 예측, 그다음에 수요 예측이라든지 생산 최적화 이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설비 예지 보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간 1에서 중간 2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설비 예지 보존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동률 분석이라든지 어떤 최적 품질, 생산 레시피 도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환경 분석뿐만 아니라 최적 에너지 계획 수립부터 작업장의 어떤 환경 분석, 그 다음에 작업자의 최적 동선 분석 등 여러 가지 작업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휴먼 팩토리를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지향해야 될 그런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패러다임인데요. 그만큼 어떤 근로자들이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3D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에너지 환경 관련된 데이터도 이제 수집이 돼야 된다고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조 데이터의 어떤 저장 여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발생 데이터는 있지만 저장하지 않는다. 7.7%. 제조 데이터는 저장을 하고 계십니다. 89.6% 그 중소, 중견 제조 기업 분들께서 제조 데이터는 저장을 하고 있지만 제조 데이터의 수집 방법은 각종 센서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으세요. 뿐만 아니라 공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데이터를 PC와 태블릿 등 어떤 시스템 환경에서 직접 입력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업무일지 작성이라든지 엑셀 입력 등 수기 작성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각종 센서와 장비 시스템 수집을 통해서 어떤 자동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다는 64.2%에 대한 수집 방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 데이터의 어떤 수집 비중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저장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장 시스템이 미보유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수집이 안 되고 수기 입력이 힘들다.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조 데이터의 어떤 미저장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데이터의 활용 형태는 어떤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라든지 뿐만 아니라 수요 예측이라든지 고장 불량 등 원인 분석을 위해서 그다음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어떤 공정 품질 관련 분석 자료 생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제조 데이터의 분석 도입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장 활용하고 싶은 어떤 제조 빅데이터 분석도 불량 원인 분석, 생산 최적화, 그다음에 통계적 공정 분석이라든지 품질 예측, 수요 예측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에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석 도입 플랫폼도 어떤 생산 증량,
생산 증대, 그다음에 원가 절감, 불량률 감소, 어떤 생산 계획, 수립력 수요 예측 등 어떤 PQCD 향상을 통해서 생산을 최적화하고 어떤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한 어떤 중소 중견 제조기업들이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제조 데이터의 어떤 가치 인식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들이 어떤 수작업으로 인해서 빅데이터라고 할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어떤 빅데이터화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작업이 지향이 분명히 돼야 되고요. 휴먼 에러가 없는 기계 자체적으로 수집된 어떤 테라급 이상의 정제화된 데이터들이 어떤 기계에 쌓여서 그런 데이터 드리븐 정책으로 어떤 데이터 기반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구축돼야 되는데요. 어떤 스마트 팩토리 실현은 분명히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다시 활용하고 수집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데이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는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적 가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MES라든지 어떤 ERP가 어떤 IT 솔루션 구축이 스마트 팩토리가 완성이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MES와 ERP를 통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구축을 하시고 이런 보급 사업을 다시 신청하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 MES라든지 ERP, IT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OT단에 있는 공정 품질, 어떤 생산 현장의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이런 공정 데이터들이 잘 수집이 되고 있냐, 그 다음에 저장이 되고 있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 활용해서 다시 한번 그런 수작업을 지향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경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이런 데이터 통합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걸 제 강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한 쉽게 구성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시간 동안 잘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IoT라는 말을 주변에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실제 이 IoT를 뭐 적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누구든 또 IoT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과연 IoT란 말이 무엇일까를 이제 처음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제 직역을 한다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뜻인데, 즉 이제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서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응용하는 방법은 주변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집안의 온도가 만약에 높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가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가서 야, 뭐 보일러 좀 끄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제는 그 방 안의 온도를 실제 센서가 측정을 해서 아무런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이 온도를 조절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물 인터넷을 응용을 했을 때 그 각종 사물에 센서를 이제 탑재를 하고 그 통신 기술을 응용해서 실제 연결을 해서 기계 간, 사물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케빈 애시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 Io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제 P&G 브랜드 매니저 근무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그 부품들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부품들을 아니면 그 사물들을 쉽게 연결을 해서 그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서부터 출발을 했었는데, 그 자사의 제품들의 RFID 태그를 부착해서 가식성 확보하기 위한 것에서부터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보시면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넣었었는데, 그 위모를 개발을 한 이제 장본인인데, 이 위모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콘센트 플러그인데요. 여기에 그 이런 어플라이언스, 즉 이제 가전 제품들을 꽂게 되면은 이 그 콘센트와 연결된 이제 스마트폰과 아니면 폰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제 그 IoT를 장착한 그런 사물로서 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스마트 이제 제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사물 인터넷의 핵심 구성 요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 사물, 서비스 간의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사물 인터넷 응용 분야를 보시면은 여기 교통수단, 헬스케어, 스마트홈, 에너지 분야, 생산시설, 통신센터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과 사물과 공간 서비스 등을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oT를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시켜본다면 사실 집집마다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스마트워치일 텐데요. 기존에는 뭐 혈압을 재면은 집에 혈압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네 라고 좀 운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보기를 이제 허리에 차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그 알람 시계가 필요해서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간 알람 시계를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스마트워치 하나로 여기에 있는 다양한 그 쉽게 말해서 뭐 심박수 측정에서부터 산소 포화도 측정까지 이런 식으로 다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마트워치가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IoT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IoT 기술을 응용해서 그 공원 내 미아 방지 서비스, 그 아기의 팔에 이제 아니면 목걸이 같은데 그런 팔찌 같은 거를 차서 부모님과 서로 스마트폰 연동을 해서 이 아기가 실제 이제 현재 위치라든지 그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자전거 이지 이용 서비스 같이 그 실제로 그 자전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서 내가 빨리 이동을 해야 될 때 제일 가까운 그 자전거랑 매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지금 도시가스 원격 검침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 검침기에 사진을 찍어서 그 담당자한테 계속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스마트 파킹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차 같은 거 요즘에 보면은 빨간색 불, 초록색 불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주차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지만은,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이제 방법으로 IoT 기술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저희도 집에서 그 미리 세탁기라든지 건조기를 시간을 세팅을 해놓고 자동으로 이제 작동을 시키게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실제로 인터넷과 연결해서 한 10분 전에 미리 켜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즘에 또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해서 실제 모션이 있든 없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온습도에 이제 영향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독거노인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그런 관리를 통해서 이제 생명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T 기술 적용의 확대인데요. 이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제 거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여기에서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IoT, iOS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3차 산업혁명부터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지만, IoT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과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이 개입 없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생산 방식이 시뮬레이션을 통한 자동 생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생산 통제를 사람이 했다고 한다면, 4차 산업혁명부터는 기계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지표를 보시면은 IoT 이제 서비스 가입수가 IoT 기기 서비스 가입수가 이제 1년 사이에 한 500만 개 정도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5G 데이터 사용량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oT 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그 정보를 서로 공유를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데이터 사용량도 이렇게 테라바이트로 했는데, 이 1테라바이트의 용량은 대충 이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노래를 들으시고 한 2달 동안 끊임없이 들으셨을 때 그 양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5메가바이트 음악이 이제 26,000곡 정도 되는데, 이게 2달 동안 그렇게 재생되는 양이라고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oT 서비스별의
주요 구형 기능을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와닿을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조선 이런 쪽이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그 IoT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요구 사항을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IoT의 큰 장점이고, 기계와 시스템의 성능을 즉석에서 개선하고 업무를 간소화하며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런 IoT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혁신적인 운영 방식을 모색하는데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 기업 대표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관리자 입장에서 한번 초점을 맞추셔서 들어보신다면은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어떨 때는 그게 고장이 나 있어서 실제로 그 주차 공간에 주차를 못할 때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차는 또 옆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계속 이렇게 뺑뺑뺑 돌게 되는데, 실제로 뭐 보시면은 그 도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체 약 30%의 원인이 주차 공간을 찾는 데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IoT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실제로 이런 주차들도 되게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결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아니면은 거의 사람이 있는 데서 직접 결제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앱을 통해서 그냥 들어왔다 나가게 되면 내 주차 요금을 간단하게 용이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고, 미래의 대형마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카트에 이제 와이파이 칩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 무게 센서가 있어서 그 렉 같은데 앞에 갔을 때 이런 물건을 실제로 사게 되면은 이 물건 하나하나마다 무게를 측정해서 이 앞에서 어떤 거를 샀구나를 이제 실제로 예측을 하게 되고, 과거에 이 사람 정보를 또 알게 되어서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머뭇머뭇거리는 이런 거를 포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방문했을 때 카메라 앞에 갔을 때 뭐 쿠폰을 띄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쉽게 그 매니지먼트 입장에서는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용 IoT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 지하수 같은데 진동 같은 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감지를 해서 위험 수단을 미리 이제 알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로 컴프레셔 설비에 대한 그런 예시를 제가 놨었는데, 진동이나 자객을 가지고 뭐 진동 주파수라든지 이런 그 주파수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이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메인터넌스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전류 전압, 온도, 회전수에 따라서 이 주변 환경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실제로 만약에 이런 설비가 하나가 예측을 못하게 고장이 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생산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중간에 멈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이런 컴프레셔를 사면 워런티라는 게 있습니다. 뭐 6개월, 한 1년 우리가 보증을 할 테니 그 사이에는 뭐 고장이 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요즘에 워낙 공정이 다양해지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되면서 뭐 수많은 공정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매뉴팩처 실제 제조하는 곳에서도 예측을 못할 때 이런 고장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분쟁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IoT 기술을 도입을 한다면 실제로 그 분석을 하고 그 제조사가 먼저 뭐 말을 했었던 그런 워런티 기간에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정확한 교환 주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에 대해서 산업계 인식 및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 CEO 분들의 4차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보면 인식 수준 자체가 그냥 들어만 봤다, 내용을 전혀 모른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대응 정도도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 아니면 준비 대응 못하고 있다, 이 정도가 거의 한 90%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전 세계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을 봤을 때 세계 대비 한국 같은 경우에는 5그룹의 이제 디지털 미래에 대한 준비 및 계획 부재는 다른 이제 글로벌보다는 이제 많이 낮은 상태인데, 1그룹 같은 경우 디지털 리더, 즉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세계적인 수준에 가 있으나 4, 3, 2그룹, 즉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들에 반해서 이제 국가 정책이라든지 그 IoT 활성화에 따른 주요 파급 효과 이제 보고를 보면은 상당히 뭔가 중소기업 매출액도 증가를 한다고 하고 중소기업 일자리도 증가를 한다고 했지만은 실제 인식과 이 결과에 대한 괴리감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제조기업 사물인터넷 중요도 인식조사를 이제 보시면은 물론 사물인터넷 이런 중요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매우 공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이 활용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IoT 활용 비즈니스 사례가 많이 부족하고 초기 기술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며 IoT 활용 중요성에 대한 공감은 존재하나 활용도가 미비한 게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얼 IoT, 즉 줄임말로 IIoT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이 기술을 도입하기 앞서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비게이션의 경우에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도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혼자 고민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하나만으로 그 간단하게 최적 경로도 검색을 해주고 이 덕분에 최적 경로로 가기 때문에 시간과 그 유류비 단축 효과도 이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도 결제 수단을 맨 처음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예전에 통행권 이제 시절에는 그다음에 뭐 창문이라도 열었을 때 통행권이 어디서 분실이라도 되게 하는 그런 계속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가 거의 대부분 차에 있기 때문에 이 1회 통과 시 그 통행권을 쓰는 것보다는 한 20에서 36원 정도 절감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시간도 단축함으로써 목적지에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하이패스처럼 저도 이제 처음 차를 샀을 때 그때 한 10년 전이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샀던 게 아마 내비게이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비용 부담도 많이 했지만은 내가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제조로 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이 IoT 기술에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 기존의 사장님들께서도 IoT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거의 방식대로 충분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으십니다. 또한 IoT 도입한 경쟁사와 비교할 때 물건을 생산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대기업들에서는 IoT를 가지고 스마트화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과 협력사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이 저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IoT를 활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있다면은 그 이전에 생산 현황에 대해서 수기로 작성한 기업이 있었다면 그걸 대기업과 의논을 했을 때 이게 객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경쟁력을 다른 회사와 달리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IoT 기술 도입에 대한 이제 사장님들의 선택이 필요하게 되는데 초기 비용을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냥 안정한 상태로 갈 것인지는 이제 사장님들의 판단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IIoT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 기업이 기초에서 중간 1단계 정도에 이제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같은 데서 뭐 고도화 레벨 5 정도가 필요하지만 실제 중소 중견 기업에서는 생산 라인이 간소화되어 있고 간단하기 때문에 레벨 1, 2만의 그런 도입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많이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실제로 이제 중소중견기업 시흥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 이제 제가 돌아다녀 본 특징이 그런 장비화가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후화 장비에 디지털을 위해서 IoT 기술을 접목을 시킨다. IoT는 뭐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요소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과연 가능할까? 예, 물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후화에 대한 이게 이 장비에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 주변에 이 IoT 기술을 연결을 함으로써 그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기술을 좀 최신식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 취득을 이제 디지털화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IIC에서 발표한 인더스트리얼 IoT의 15가지 용도 중에서 대부분 아마 사장님분들께서 이제 지금 영위하고 계시는 그 직군에 맞게끔 나도 이런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산업 환경에서의 오존가스 온도 모니터링 우리 그 공장에서 지금 막 오존가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유해가스 많이 발생해서 작업자들의 그런 건강이 우려가 되는데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 오존이라든지 아니면 가스가 유해가스가 많이 검출이 되는 그 시간만큼은 좀 일을 이제 좀 줄여서 하자라든지 아니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고 싶으시다면 이런 간단한 센서만으로도 이런 뭐 오존 가스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IoT의 연결 대상을 보시면은 이제 작업자의 환경에 그 작업자의 그런 작업자의 그런 주변 그 환경을 예측할 것인지 아니면 자재, 설비 또는 운전 조건, 환경에 따라서 이 연결 대상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 연결 대상에 따라서 이제 뭐 IoT
그 스마트화의 단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이 IoT 연결 대상이 어디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국내 대기업 사례는 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그 사물인터넷 IoT 적용 공정이 있는데 실제 원료 준비에서부터 제선, 제강, 연주, 압연, 운송까지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원료를 이제 주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무게를 재서 이게 진짜 정확한 용량이 들어갔는지를 체크를 하고 평균치를 벗어나면은 이제 정비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연주 과정, 그 압연 과정, 운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철판, 압연 코일 등 완성품을 제조 일시와 출하 일시, 배송 지역에 따라 분류를 해서 효과적으로 물류 이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공장들 직원 건강 관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스마트워치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공장 직원들을 관리를 해서 최적의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지금 아마 사장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와닿으시는 부분, 이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해외 중소기업 사례인데 물론 일본 회사긴 하지만 일본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아사히테코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뭐 자기 센서 자석을 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의 부품 증산 요청에 따라서 새로운 라인을 증설하지 않고 기존 생산 라인 가동률을 향상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 생산품을 지금 하나하나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 라인이 멈췄을 때 총 이제 가동 시간을 이 사람들이 그 자기 센서 자석 요런 간단한 센서 아니면 광 센서를 가지고 구현을 해낸 것입니다. 쉽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런 처음에 이 기업도 IoT 시스템 한번 도입을 해보자, 이런 생산 관리를 해보자 해서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 IoT 도입하는 비용이 비쌀 뿐더러 그런 IoT 기술이 실제 이 공정에 적합하는지 그거를 이제 의논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용산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 전자상가를 가서 여기 보시는 그 라즈베리파이 약 1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조도 센서 한 약 8만 원, 그다음에 자석 감지기 약 3천 원 정도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이걸 구현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학습 컨텐츠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오픈된 그런 정보들로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그 IoT 기술을 적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후화된 공장에서 이런 IoT 기술을 이제 적용시켜서 스마트 팩토리를 전환을 했고 생산량이 69%가 증가했으며 불량률도 20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생산 라인의 증설을 우리가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했던 그 비용이 한 4억엔, 우리나라 또한 40억 원이 됐었는데 단순하게 이제 요 한 10만 원 남짓한 돈으로 그 설비 투자를 절감을 했고 연 한 10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들께서 우리 회사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적용 대상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장님들께서 이거를 개선해보고 싶은데 이걸 개선해보고 싶은데에서부터 그냥 단순하게 출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정 조건에 따라서 생산 수율이 달라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면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가 지금 현재 수기로 작성 중이니까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을 해서 이거 도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순하게 평상시 생각하셨던 거를 가지고 처음에 시도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셨더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측정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진동, 소리, 빛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시고 측정하시고자 하는 데이터에 따른 그걸 감지하는 센서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그냥 단순하게 조그만 센서가 뭐 몇백 원에서 몇천 원 이 정도 수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온도 습도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터넷으로 예시를 이렇게 그냥 구글에서 되게 쉽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아사히테코라는 그 기업에서처럼 그냥 그 컨텐츠에 따라서 순서대로 한 번씩 이제 실수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 아니면 뭐 조도 센서, 그 자기 센서가 필요했듯이 사장님들께서 온스토 데이터를 예시로 들었을 때는 그러면 이거 온스토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준비하고 이것을 실제로
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모듈을 준비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아두이노라는 이제 그런 구성품이 있을 거고, 그다음 온스토 센서와 이걸 서로 연결하는 전선, 요 간단한 것만으로도 온스토가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품을 연결해 보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설치, 그다음에 뭐 라이브러리 검색, 이런 그 온스토 센서를 이제 이 모듈에 그 탑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떻게 일련의 프로그래밍 과정인데, 사실 이 프로그래밍 과정을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이 프로그래밍 막 어떻게 보면은 그 뭐 막 천재 뭐 해커들이나 아니면은 뭐 천재 개발자들만 하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그런 것들도 다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에 유튜브를 검색만 하시면 그 차근차근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 윈도우나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은 그 프로그램, 일반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조금 더 응용을 해본다면은 이 온습도 데이터를 가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뭐 요즘에 그런 뭐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이런 데이터를 실제 인터넷 서버에 계속 저장을 시켜서 결국에는 원하는 그 그래프들을 이제 구현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프들을 구현을 해내게 되면은 실제 우리 공정이 그냥 간단하게 수기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셨으면은 그냥 산발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근데 볼 수가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변화 곡선을 통해서 뭐 하루면 하루 아니면 열흘이면 열흘, 한 달 동안의 그런 그 추세를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쉽게 보시면은 그 시계를 이제 갖고 계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디지털 시계,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계 같은 경우는 시계를 정확하게 볼 수는 있으나 내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오후라든지 오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아날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시간이 지금 오후쯤이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제 결국엔 데이터들은 디지털이지만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처럼 전체적인 이제 경향을 파악하는데 되게 유용한 그런 그 IoT 기술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제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이제 다른 박사님들과 함께 어떤 그 하나의 뿌리 기업을 가서 이제 저희가 같이 구현을 한 건데, 이 기업 같은 데서는 이제 건조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자 같은 것을 이제 실제로 건조로 하는 공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상용화된 그런 부품을 가지고 온도 습도를 측정을 하고 이제 뭐 수기로 계속 기록하던 것을 실제 뭐 3D 프린터와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뭐 아두이노라든지 뭐 그 라즈베리 파이 아니면 이런 LCD를 통해서 간단하게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그 건조기에 있는 온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였고, 그렇게 되면은 이 건조 시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지금 IoT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장님들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뿌리산업 스마트 공장을 2,000개로 늘린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 다음에 반월시화하고 이제 창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산단의 실행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신다면은 내비게이션을 도입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지만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효과는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께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신다면은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세계를 이제 경험하실 수 있고 덕분에 이제 경영 효과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월 1차 웹 컨퍼런스에서는 중소기업에서 적용 가능한 머신 비전 기술 소개였으며, 오늘 2차 웹 컨퍼런스에서는 제조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IoT 기술론이었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강연해 주신 한국산업진흥화협회 최윤혁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제조시설 디지털 시스템 구축을 위한 IoT 기술론을 강연해 주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안치성 박사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컨퍼런스에서 웹 컨퍼런스로 전환하여 개최한 이번 뉴 노멀 시대에 맞는 제조업 실험하다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업이 쉬운 경제의 기둥입니다.
시흥시 기업인협회는 기둥을 받드는 주춧돌로 앞으로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